시간에는 문화의 성격에 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화가 그렇게 다양한 그런 이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는데, 그럼 과연 또 그거를 종합을 해서 얘기하자면 문화는 어떤 성격이 있을까? 캐릭터, 그렇죠? 사람 우리가 얘기할 때 저 사람은 저런 성격이 있어, 저 사람은 저런 성품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문화에도 그런 캐릭터, 성격이 있다. 자, 일단 한번 살펴볼까요? 문화는 종교로부터 영향을 받습니다. 그렇죠? 이 폴 틸리라고 하는 분이 결정적으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문화는 종교로부터 오고 종교는 또 문화를 만드는 하나의 본질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 한국 문화를 살펴보면은 우리 한국 사람은 예를 들면 가장 기본적으로 샤머니즘의 그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 다음에 불교, 유교, 도교, 기독교. 최소한도 한국 문화를 우리가 종교적으로 얘기하자면 5가지의 종교성을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나는 뭐 불교인이기 때문에 기독교적인 요소 전혀 없어. 또는 나는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뭐 유교적인 그런 문화적인 요소 전혀 없어. 이렇게 아마 생각하실 분이 있으실지 모르겠어요. 또는 나는 크리스천이기 때문에 샤머니즘? 그게 나와 무슨 관계가 있어?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사실은 한국인의 심성이라고 하는 그 면을 살펴보면 제가 말씀드린 5가지죠. 샤머니즘, 불교, 유교, 도교, 기독교적인 요소가 우리의 삶에, 그리고 우리의 개개인의 삶에 아주 묘하게 들어가 있어요. 샤머니즘 나는 전혀 관계없다고요? 아니죠. 왜냐면 여러분들이 길 가시다 보면 내가 길 가다가 뭐 새똥이라도 이렇게 머리에 옷에 새똥이 앉았어요. 그러면 뭐라고 생각합니까? 내가 무슨 재수가 나빠서 이런가? 이런 생각하시잖아요. 이게 일종의 재수라고 하는 거, 또는 뭐 악기를 몰아낸다, 이런 거 있죠. 사실은 또 이 마을마다 있는 그 장승, 천하대장군, 지하여장군, 이게 장승 뭡니까? 마을에 들어온 악기를 몰아낸다는 뜻이에요. 일종의 샤머니즘적인 그런 것이죠. 나는 그런 동네 안 사니까 관계없다, 지금 뭐 그런 거 두는 데가 어디 있느냐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 의식 속에 그런 게 있어요. 아침에 만약 예를 들자면 빨리 나가기 위해서 식사를 하고 이제 그릇을 씻다가 접시가 깨졌어요.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오늘 재수가? 오늘 조심해야지,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또 어떤 분들은 운전하시는 분들은 그런데요. 택시 운전하시는 분들은 옛날에, 지금은 아마 그런 분들 별로 없으시겠지만 옛날에 소금을 들고 다녔대요. 소금을. 그래서 첫 차에 처음에 나가서 첫 손님을 태웠는데 뭔가 분위기가 안 좋아. 그러면 그 손님 내려주고 소금을 뿌린대요. 재수가 없으려니 재수 애군이 들어오지 못하게 소금을 뿌린다는 거죠. 이게 뭡니까? 우리 사회 속에 스며있는 샤머니즘적인 요소예요. 근데 기독교인도 샤머니즘적인 요소가 있다고 그래요. 예를 들자면 기독교인이 예를 들면 헌금을 제가 얼마를 했다 그러는데, 이번에는 헌금을 예를 들자면 많이 했으니까 하나님의 복을 헌금의 만큼 주실 거야. 이번에 헌금을 많이 못했는데 하나님이 복을 또 많이 안 주지 않으실까? 이런 생각. 이게 뭡니까? 샤머니즘적인 생각이라는 거죠. 내가 이번 주일날 교회를 못 갔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이놈 하고서 뭐 물벼락에다도 맞게 하지 않으실까? 어디 길 가다가 혹시 차라도 뛰어드는 거 아니야? 뭔가 모르게 주일날 교회를 안 갔는데 불안해요. 근데 그 불안의 근거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이거 뭐 재수가 이거 뭐 들려나? 라고 하는 그런 식의 불안. 그게 예배를 내가 하나님 전에 나가서 예배를 못 드렸다는 데 대한 어떠한 그 사죄 죄속의 마음, 이게 아니라 그냥 불안한 거예요. 이거는 샤머니즘과 상당히 연관성이 있다, 이렇게 심리학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종교의 영향이 있죠. 우리나라의 설과 그 다음에 추석 되면 다들 고향에 갑니다. 예전에는 뭐 1000만 대가 고속도로를 메웠다 그러는데 이제는 거의 한 3000만 대가 나와요. 그런데 길이 그렇게 막혀도 우리는 고향에 갑니다. 왜요? 부모님 뵙고 인사드리고 형제자매를 또 만나고 가정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그것도 있지만 또 상당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뭡니까? 조상에게 제사 드리기 위해서. 근데 조상에게 제사 드린다고 하는 이 제사 행위에는 여러 가지 종교적인 게 들어가 있어요.
유교적인 거 있죠. 왜냐? 유교 조상님을 잘 섬겨야 된다. 그거죠. 그 다음에 또 조상의 묘를 잘못 쓰거나 조상에게 잘못하면 풍수지리 같은 거죠. 그래서 이 뭐 선거철 되면 어느 정치인들은 조상의 묘를 막 바꾸고 지간을 찾아다니면서 우리 조상의 묘가 제대로 돼 있는지 봐주세요. 뭐 그런답니다. 그래가지고 묘를 바꿔요. 여기저기로. 그 왜 그래요? 묘를 잘못 써서 조상이 복을 줄래야 복을 줄 수가 없다. 그러니까 묘자리부터 바꿔라. 이거 도교적 영향이 굉장히 깊은 겁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유교와 도교가 거기에 들어가 있죠. 그 다음에 조상신에게 절할 때 땡 하고 12시 그 자정 때 절하잖아요. 그때 귀신이 온다고 느껴요. 이거 일종의 샤머니즘적인 그런 내용이죠. 여기에 다 그게 포함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제사 의식에는 우리 한국 그 전통적인 종교에 들어있는 요소들이 다 그렇게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름에 보면은 어디 계곡 깊은 곳에 무릉동 같은 데 가면 그 선비가 말이죠. 선녀가 내려오고 신선이 놀던 무슨 그런 폭포가 있느니라 그러죠. 그거 상당히 도교적인 그런 영향의 그 풍습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야 오늘은 까마귀가 까까 군다. 오늘은 까치가 짹짹짹 하고 오니까 손님이 올 것이다. 좋은 소식이 있을까? 오늘은 까마귀가 까까 구니까 야 이거 오늘 조심해야 되고 오늘은 나쁜 소식이 올 건가 이런 생각하는 것이 이게 사실은 샤머니즘적인 그런 어떤 우리가 말하지 못 않는 그런 소위 문화적 유산이 그 속에 들어있는 거죠. 그러나 이제 1800년 중순서부터 이제 가톨릭이 전도가 되고 그 다음에 개신교의 아벤셀러 언더우드 선교사님들이 들어오시고 많은 선교사님들이 들어와서 우리나라가 개화가 되고 개화기가 지나고 학교가 세워지고 병원이 세워지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전파가 되면서 많은 문화들이 변화가 됐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제 기독교적인 문화가 또 우리 사회를 개혁시키기 시작을 했다. 자, 한국의 문화 속에 들어있는 이 종교적인 영향들 굉장히 깊죠. 우리가 살펴보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여러분들 보세요. 이 상투 우리 개화기 때 최익현 선생 같은 분은 내 목을 칠지언정 상투는 자르지 않는다. 왜? 이 상투야말로 조상님으로부터 내려온 우리 가문의 풍속이요. 내가 그래도 신분이 이러이러하다고 하는 거 나의 집안과 나의 자존심인데 이 상투를 잘라? 이런 서양 귀신 같은 이러한 때가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사실은 그것이 문화의 변화로 나중에 받아들이고 상투 자르고 그 다음에 하이칼라라 그래가지고 포마도 바르고 저처럼 이렇게 머리 짧게 자르는 사람 예전에 이렇게 짧게 머리를 자르면 사실은 죄송한 표현이지만 외놈 같다 그랬어요. 외놈. 그 외놈처럼 왜 머리를 그렇게 짧게 다니냐. 제가 어렸을 때 그렇게 머리를 짧게 자르신 분들에 대해서 그렇게 소위 흉을 많이 봤어요. 근데 지금은 이게 스타일입니다. 머리 매번 염색하기도 어렵고 또 염색하자니 자꾸 또 머리 이 피부가 안 좋아지고 때로 두통도 있고 막 이렇게 하니까 제가 어느 날 결단을 내렸습니다. 이거는 나의 이제 이 헤어스타일의 나의 하나의 전형적인 모습이다. 오케이, 나는 이 모습으로 간다. 이렇게 하니까 이제 이게 받아들여지고 또 젊은 사람들도 이렇게 머리 짧게 자르는 경우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자, 이 하나의 라이프 스타일이에요. 자, 문화는 종교로부터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이제 그 일상생활의 사례를 통해서 이제 파악을 하시면 예를 들면 이런 경우도 있어요. 어떤 분이 차를 샀어요. 새 차를 구입을 했는데 이거 새 차 끌고 나가다가 괜히 사고 안 날까? 이거 애군이 또 안 끼일까? 그래서 어떤 분은 목사님을 모셔다가 기도를 받습니다. 제가 그런 예도 들었어요. 목사님, 제가 이번에 차 한 대 뽑았는데요. 오셔서 기도해 주세요. 그래가지고 목사님 가셔서 차에다 손을 얹고 기도를 해주시는데 그 목사님 표현에 의하자면 조금 기도를 꼭 해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냥 그 성도님 붙잡고 기도를 해도 되는 건데 이런 생각도 드셨다고 그래요. 근데 어떤 분을 보면은 차에다가 북어하고 실타래를 이렇게 그 트렁크 같은 데다 놓은 것도 제가 봤어요. 또 어떤 분은 부적을 붙여요. 차에다가. 또 어떤 분은 십자가를 붙이고 어떤 분은 성모 마리아상을 차 그 안에다가 이렇게 붙이고 그 전부 차에다가도 그런 것을 붙이고 아니면 오늘도 무사히 이런 거
그림 붙이고 차를 운행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다 종교와 영향이 깊은 거죠. 다음에 문화는 생성, 성장, 소멸한다 그랬습니다. 근데 문화는 그래서 태어납니다. 어느 날 문화가 어느 뭐 예술가에 의해서 또는 어떤 문화의 그 아이디어가 아주 그 좋은 분들에 의해서 또는 어떻게 우연히 어느 그룹에 의해서 그 문화가 생겨나다가 그리고 한동안 성장, 한동안 유통이 되어 그리고 그 시간이 지나면 소멸을 해버립니다. 여러분들 인기라고 하는 거 있죠. 인기. 어느 인기 가수가 등장을 했어요. 트로트 아주 유명한 가수가 등장을 해서 트로트로 유명세를 떨치고 그러다가 1년 2년 지나면 또 그 가수의 노래 그 가수의 이미지가 소위 유통이 되다가 좀 지나면 정착을 하다가 이제 서서히 또 새로운 가수가 탄생을 해서 또 나온다든가 우리 의상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전에는 치마가 굉장히 길었어요. 그러다 점점 짧아지다가 핫팬티가 나오고 요즘에 이제 레깅스라고 하는 옷들이 또 나와가지고 아니 뭐 스포츠 운동할 때 입는 옷이나 뭐 밖에 다니는 옷이나 이게 뭐 유행이고 나는 내 스타일이야 그러고 입어요. 자 이제 그러다가 또 옷이 다시 길어지고 뭐 이런 그 의상에서도 여러 그런 모습이 있죠. 의상에 야 이제는 뭐라 그럴까요? 소매가 긴 옷이 유행이다. 그러다가 또 그것이 1, 2년 유행되다가 또 사라지고 예전에는 또 아웃도어 그래가지고 그냥 시도 때도 없이 파카를 입고 다니는 시대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또 별로 그렇지 않죠. 이제는 아웃도어라고 얘기하기보다는 이제 기능성 옷이다 이렇게 불러서 또 보편화. 그러니까 이것이 마치 뭐 예식으로 입을 수도 있고 기능성 옷이기도 한 그러한 잘 혼합이 된 옷들 그렇게 한 그런 옷들이 이제 쓰이다가 또 나중에 또 사라지고 소멸이 되고 하는 거. 근데 이것이 보이는 것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물질적인 세계에서 또는 가시적인 세계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언어에 의해서도 그렇다. 한동안 많이 써요. 여러분들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짱 그러죠. 짱. 아 짱이야 그래요. 예전에 또 그 전에는 따봉 그랬어요. 그거는 따봉이야 그래. 그러다 짱이야 그랬어요. 아 이거 괜찮은데 짱. 지금 짱이야라는 말 아마 쓰는 경우 별로 없을 거예요. 어디 가서 좋다 그거를 짱이라고 표현하는 분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언어도 사용되다가 유통되다가 어느 날 사라집니다. 예전은 꼰대 그랬지만 꼰대. 예전에 꼰대는 어떤 분을 꼰대라고 그랬나요? 선생님이 그랬어요. 좀 고지식한 선생님을 꼰대라고 그랬어요. 그러다가 그 꼰대라는 말이 집안에 아주 고지식한 아버지, 큰아버지, 할아버지 꼰대. 지금은 꼰대 그러면 뭡니까? 정치적으로 쓰여요. 꼰대 그러면 이상하게 보수적인 훈수를 두는 사람. 진보에도 꼰대가 있을 수가 있죠. 진보의 이념도 모르면서 괜히 진보인 척하는 그런 사람이 진보의 꼰대예요. 보수에만 꼰대가 있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이 언어들이 그렇게 쓰이다가 아마 모르긴 해도 이제 또 뭐 몇 년 사이에 그 꼰대라는 말도 사라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문화는 생성, 성장, 소멸합니다. 하이데거라고 하는 철학가가 그렇게 얘기해서 언어는 존재의 집이다. 언어는 존재의 집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규정이라고 생각합니다. 태제죠. 아주 중요한 철학적인 태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언어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나의 의식세계, 가치의 세계, 의미의 세계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고 예를 들자면 표현하기 좀 그렇습니다만 쌍욕을 많이 해요. 예? 그런 뭐 18 하면서 막 쌍욕을 많이 하는 사람은 그 언어를 통해서 그렇게 의식이 이미 그렇게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보이는 거죠. 그래서 언어라고 하는 것을 잘 우리가 살펴본다면 문화를 통해서 그 시대의 문화를 이해할 수가 있다. 그 시대에 유행했던 언어, 그 시대에 유행했던 시사 용어들을 잘 살펴보면 우리가
문화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문화는 사회 구성원들의 전통, 관습, 삶의 양식과 상호관계를 맺는다. 문화는 혼자 유지되기가 어렵죠. 사회 구성원들과 함께 통용된다 그랬습니다. 통용된다. 근데 그것은 전통, 그것이 100년, 200년. 그렇죠. 우리가 뭐 예를 들면 이런 용어 있잖아요. 장사치, 그렇죠. 무슨 양아, 치, 뭐 이런 치라는 말이 붙어서 사람을 낮게 보는 그러한 치는 그 몽고의 영향이라고 그래요. 몽고 영향. 우리나라에 몽고가 쳐들어와 가지고 호란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환양년 뭐 이런 말도 있잖아요. 이게 환양년 뭐 이렇게 쓰이지만 원래는 환향 한 사람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고향의 다시 돌아온 사람이라는 뜻인데 그 당시에 많은 여성들이 뭐라 그럴까요? 잡혀갔죠. 잡혀갔다가 이제 구사일생으로 다시 돌아왔는데 그 돌아오다 보니까 우리 조선 땅에서 말하자면 더럽혀진 사람들이다 라는 그런 식으로 불렀다는 거죠. 그래서 그 환향 니은이 나중에 환양 니은으로 바뀌어서 어떤 일정의 여성들을 모멸감 가지고 부르는 그런 차별적인 용어가 됐어요. 근데 그것이 언제 때냐? 전통, 관습. 이미 그 소위 몽고족이 우리나라를 쳐들어왔을 때의 그 관습 그때 생겨난 그런 것이다. 뭐 비극적인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그 최종병기 활이라고 하는 영화를 보시면 거기에 이런 내용들이 또 조금은 들어 있습니다. 그 잡혀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그런 우리 민족의 비극의 이야기들이 삶의 양식은 라이프 스타일과 관계돼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나 여기에서의 삶의 양식은 개인적인 의미의 라이프 스타일, 즉 나는 아침은 된장국 없이는 나는 아침에 힘을 못 써. 그래서 나는 아침에 꼭 두부 넣은 된장국을 먹을 것이다. 나는 아침에 설렁탕 꼭 먹어요. 일종의 식문화를 통한 음식 문화를 통한 삶의 스타일이죠. 이거 개인적인 거죠. 나는 시리얼 우유에 타가지고 탁 먹고 달걀에 토스트 한쪽 딱 먹고 말이죠. 이건 나의 아침의 스타일이야. 나는 우유 한 잔 아니면 커피 한 잔이면 돼. 이게 개인적인 의미의 삶의 스타일이라면 나는 어디 커피점에 가서 모닝커피 한 잔 마시는 게 내 아침을 깨우는 삶의 스타일이야. 근데 이거는 개인적인 영역이라면 이것이 점점 보편화돼 가지고 우리나라의 커피숍이 이제 보편화됐어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도시인들이 아침에 커피숍에 가서 모닝커피 한 잔을 타가지고 회사에 출근하는 라이프 스타일, 삶의 양식이 됐어요. 이거를 패턴이라고 그래서 삶의 패턴. 이거는 이제 스타일보다 더 큰 개념이죠. 많은 사람들이 공유하고 있는 모습이 바로 삶의 양식이다. 지금 자가용 문화 그러지만 우리가 자가용 문화는 아마 70년대까지도 자가용이 그렇게 흔치 않았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1970년대에 그 사회적인 슬로건이라고 할까요? 그거 뭐냐면 열심히 일해가지고 저축해서 자가용 한 대 사자. 그게 그 당시에 하나의 슬로건이었죠. 자가용. 근데 지금은 너도 나도 자가용이죠. 자가용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이미 자동차 문화가 교통 문화가 자가용으로 보편화되어 있는 삶의 양식이 되었다. 그 다음에 상호관계와 관계를 맺는다 그랬습니다. 상호관계, 그렇죠. 내가 커피 한 잔을 들고 있으면 다른 분도 커피 한 잔을 마시고 싶어. 아침에 SNS로 소통을 합니다. 오늘 차가 막혀서 유유 그러면 저쪽에서 바로 알아듣죠. 오늘 교통 유유 그러면 바로 알아들어요. 오늘 예를 들면 올림픽대로 이렇게 방긋방긋 웃는 거를 보면은 오늘은 차가 안 막혔다는구나 바로 알아듣죠. 이모티콘이라고 하는 것으로도 상호관계가 되는 정도로 우리는 지금 아까 표현한 것처럼 상호관계 상징과 기호로 서로 소통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길 지나가다가 아는 사람을 만나서 이렇게 찡긋하고 윙크를 하면 인사를 하는 거죠.
근데 알지 못해요. 알지 못하는데 성별이 달라요. 남자가 길을 지나가는데 어느 여성에게 윙크를 했는데 그걸 딱 그 여성이 눈치를 챘다 그러면 어떻게 느끼겠습니까? 그 윙크라고 하는 기호, 그 윙크라고 하는 이 모션이 그 사람에게 어떤 느낌을 주겠어요? 이제는 조심해야 될 시대입니다. 예전과 같지 않습니다. 예전에 하이 그래, 안녕하세요, 안녕 그래. 요즘에 그냥 아무나 되고 안녕 그랬다가는 좀 뭐 이상한 사람 취급을 받는, 그렇죠? 특히 남성들이 여성에 대해서 잘못하면 성차별적인 그런 게 될 수가 있어요. 상호관계죠. 예전에는 남녀 사이의 몸무게, 키에 대해서 사실은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렇죠? 아니, 몸무게가 어떻게 돼서 그냥 뭐 지나가는 말로 그렇게 됐어요. 아유, 요즘에 뭐 많이 몸이 좀 부셨어요. 뭐 신수가 좋으세요. 뭐 그랬어요. 배사장이라는 말도 있었어요. 배사장. 예를 들면 중소기업 사장 또는 뭐 사장님 되면 배가 조금은 나와야 된대요. 그래서 배둘레헴 그러죠. 허리가 좀 나와야 된대요. 그러면 장사가 잘 되는 사장님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지금은 배가 좀 나오셨어요. 그러면 이거 완전히 성폭력적 언어가 되는 겁니다. 남자가 여성에 대해서 특히 조심해야 되고, 또 여성이 남자에 대해서, 예를 들면 여성 상사가 남자 직원에 대해서 잘못하면 성폭력적인, 성차별적인 그 상황이 만들어질 수도 있어요. 지금은 그런 의미의 상호관계가 굉장히 예민한 그런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에티켓 중요합니다. 전에는 에티켓 뭐 그렇게 적절히 이렇게 이제 소위 융통성 있게 가로치고 유도리 있게 이렇게 지나갈 수도 있었지만, 지금은 모든 것에 예민해지고 몰카라고 하는 것 뭐 이런 것들이 그냥 뭐 접살만한 거 가지고 사람을 괴롭히는 그런 카메라를 만드는 그런 시대가 돼서 상호관계 조심해야 되는 그런 시대가 됐다. 자, 문화가 이제 상호관계를 잘 연결해주는 그런 모습이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하시면, 긍정 또 부정적인 요소들을 우리가 양면성을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자, 문화는 특정한 사회 규범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렇죠? 특정한 사회 규범은 무엇일까요? 예를 들자면 우리나라에서는 장유유서, 그래서 자규유서. 그래서 사람들 만나가지고 뭐 두세 마디 건너면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그렇게 물어봐요. 고향이 어떻게 되십니까? 그러니까 외국 바이어들과 관계돼 가지고서는 아주 조심해야 될 그런 거라고 그렇습니다. 제가 그 어느 외국 상사와 관계되어 있는 일을 하는 분을 만나서 들은 얘기에 의하면, 한국 사람들이 외국 바이어들을 만나가지고 신뢰가 뭐냐, 뭐 어디 소주 한두 잔 이렇게 이제 마시고 나서는 바로 나이를 물어본대요. 나이가 어떻게 됐어요? 나이가 몇이에요? 그럼 내 동생이네 그런데요. 마이 브라더, 영어 브라더. 그러면서 내 동생이야, 동생. 내가 당신 형이야, 막 그런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외국 바이어가 막 정신을 못 차린다. 아니, 이 사람이 갑자기 뭐 지금 같이 뭐라 그럴까 식사하면서 그런 사업의 얘기도 할 수 있는 이런 상황에 갑자기 나이 물어보고 뭐 동생이야, 형이야, 막 이렇게 하니까 이 외국 바이어들이 이런 신뢰가 어딨냐 우리한테,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 한국 사회는 이게 되잖아요. 군대 갔다 왔어요. 몇 개예요? 뭐 그러죠. 그러면 몇 개입니다. 그러면 충성 이러잖아요. 그러면 바로 다른 인간관계가 형성이 되고 뭐 예를 들면 대화가 통한다든가 뭐 그래요. 그러나 외국 사람들하고 될 수 없는 얘기죠, 사실은. 한국의 문화에 전맥이 돼야 이게 관계돼요. 특정한 사회 규범. 우리는 찌개 하나 끓여가지고 자기 숟가락 이렇게 해가지고 퍼먹고 딱 닦고 또 집어넣고 하지 않습니까? 네? 젓갈질도 보세요. 젓갈질 딱 해가지고 먹고 또 입에다가 닦고. 그러니까 외국 지금 코로나 시대 이제 한국의 문화도 많이 뭐랄까 개별화돼가지고 개인 식탁과 반찬들이 나옵니다만, 아직도 국에 말이죠. 공동 국자 없이 그냥 자기 숟갈지 서로들 침 묻은 숟갈 집어넣어가지고 퍼먹는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 면역력이 강하대요. 왜냐하면 여러 사람들의 그 기본적인 면역력, 몸속에 있는 그 박테리아는 서로 나눠 먹기 때문에 아주 면역력이 강하답니다. 자, 특정한 사회 규범이죠, 사실은. 뭐 그런데도 왜냐하면 가정에서 그렇게 한 찌개 그릇에 떠먹는 습관이 밖에 나와서 그래요. 근데 예를 들자면 내가 이제 밖에 나가서 식사를 하는데 저기 국자를 하나 주세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개별 그릇에다 떠먹는다 그러면 뭔가 괜히 찜찜하고 쫀쫀하고 그거 뭐 속좁은돈 같고 스스로 그런 생각이 들 정도가 있다는 거죠. 특정한 사회 규범이죠, 그게. 자, 우리가 이제 지금은 지하철이나 뭐 노약자석이 다 있습니다만 노약자석에 젊은이가 앉았어요. 근데 그 젊은이는 65세세요. 근데 한 70된 분이 땄는데 젊은 늙은이가 타고 있다. 젊은 노인네가 타고 있어요. 그러면 당신 나이가 몇이야? 나이 제가 65세입니다. 내가 지금 80인데 노인네가 탔는데 말이야. 자리 안 비키고 뭐 하냐고. 사회 규범이죠. 장유 유서라고 하는 사회 규범이 우리에게 아직 있기 때문에 이러한 진풍경이 벌어지고 있다. 또는 어떤 젊은 청년이 버스에 탔는데 어르신이 타셨는데 자리를 안 비켜줘요. 그러면 서로 그 청년을 쳐다봐요. 야, 쟤는 어떻게 어르신이 바로 앞에도 서 있는데 자는 척하는 건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 왜냐하면 장유유서라고 하는 사회 규범이 우리 사회에 아직도 있기 때문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문화는 기호와 상징으로 나타난다. 아까 그 호모 심볼리쿠스와 연관돼 가지고요. 문화는 기호와 상징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것도 다른 기회에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만 우리의 삶이 전부 다 설명할 수가 없을 때 그것을 농축하고 응축하고 집결해서 하나의 상징으로 나타날 때 굉장한 효과가 있다라고 하는. 예를 들면 여러분들 어디 군대 특수한 군대를 나왔다 그러면 반지해 끼지 않습니까? 우리는 뭐 몇 기다 그러면 그 기수별로 반지를 해서 끼면, 또는 학교에 무슨 버클, 허리띠에 버클을 해가지고 지금 보니까 뭐 어디 나오셨네요 이런 식으로 버클 가지고 기호와 상징이죠. 그것으로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문화는 기호와 상징으로 소통되는 면이 있다. 문화는 생산되고 소비된다 그랬습니다. 아까 문화는 생성, 성장, 소멸된다. 문화는 하나의 과정을 거쳐서 유통되다가 소통되다가 사라져가는 면이 있다라고 했는데, 여기서의 문화는 생산되고 소비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 문화는 기업에 의해서 또는 어느 산업체에 의해서 또는 어떤 자본가에 의해서 또는 예술가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그것이 생산이죠. 그러니까 만들어지고 유통되고 소비되다가 어느 날 또 사라져 가는 겁니다. 그 문화를 설명할 때에 사례를 말씀을 드렸는데, 요 생산되고 소비된다라고 하는 것은 기업과 관계돼 가지고 우리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건강이다 그러죠. 그러면 어느 제약회사에서 광고를 합니다. 여러분들의 위가 안 좋으실 때는 이런 거면 쓰시면 좋겠습니다 그러죠. 그러면서 그 약이라든가 어떤 우유 제품들을 만들어요. 생산되죠. 그리고 소비돼요. 그러죠. 이런 거죠. 그런데 이제 이런 예를 들면 아웃도어 같은 거죠. 이제는 뭐 옛날처럼 등산화 그러면 아마 한 10년 전만 해도 등산화가 못해도 아마 뭐 몇 킬로 이상씩 됐어요. 그런데 지금은 등산화가 예전에 견고하고 단단한 등산화지만 그러나 굉장히 가벼워요. 뭐 3kg 채 될까 할 정도로, 뭐 3kg도 안 되는 그런 등산화를 신는 가격은 좀 나갑니다. 그런데 그런 등산화가 생산되고 소비되고 끊임없이 그 아웃도어 관계되어 있는 제품들이 생산되고 소비되고, 우리나라의 이 등산화는 히말라야를 가도 얼지 않을 정도의 정말 질 좋은 등산화가 많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외국의 이 아웃도어를 전문으로 하는 사람이 한국에 오면 놀란답니다. 왜냐하면 500, 600m 올라가는 산에
뭐 4, 5천 이상 또는 뭐 7, 8천 올라가는 그런 중부장된 등산화를 신고 야산을 그런 올라가는 걸 보고 또는 그런 그 중부장된 그 이 파카를 입고 말이죠. 뭐라 그럴까요? 공원을 거니는 걸 보고서 야, 한국의 이 아웃도어 시장은 참 특이하다. 하여튼 기업체에 의해서 그러한 의상들이 생산이 되고 소비가 되고 이것이 문화의 성격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문화의 성격의 마지막 생산되고 소비되는 것은 뭐냐? 정신적인 것도 생산되고 소비된다는 겁니다. 이런 거예요. 요즘에 많은 현대인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어디 좀 조용한 데 가서 쉬고 싶다. 그리고 음식도 좀 좋은 거를 먹고 영양가 있는 거를 먹고 소화가 잘 되는 걸 먹고 그리고 우리 몸에 골고루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음식을 먹고 싶다. 그러니까 웰빙이란 것도 나오고 우리의 삶에 힐링이란 것도 나왔어요. 이 개념이 웰빙과 힐링을 통해서 음식도 그렇게 나오고 건강 보조식품도 나오고 뭐 약도 생산이 되고 그 다음에 뭐 안마기계 뭐 여러 그 건강과 관계되어 있는 정말 모든 것들이 생산이 돼 있죠. 그러다가 소비되다가 또 어느 날 사라져요. 지금 웰빙 얘기하는 것도 벌써 조금 지나간 듯해요. 아직은 힐링은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힐링의 소비가 어디까지 왔느냐? 정신의 힐링. 정신의 힐링. 그래서 어디 펜션에 정말 조용한 데 가서 묵다가 온다든가 템펠 스테이를 한다든가 그 다음에 어디 수도원에 가서 푹 쉬고 온다든가 하는 그런 그 우리의 어떤 정신도 좀 쉼을 얻고자 하는 그러한 것. 그러니까 정신의 그 힐링을 소비하는 거죠. 정신의 힐링을 소비하는 거예요. 자, 이제 가장 극단적인 의미 그리고 가장 위험하고도 경계해야 될 것이 뭐냐? 종교 소비라는 거죠. 종교 소비. 지금은 종교가 엄청나게 많이 생산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샤머니즘, 우리나라의 샤머니즘, 불교, 유교, 도교, 기독교, 우리 한국 사회의 문화를 만드는 큰 종교적인 요소들이 있는데 이 종교적인 요소에 또 가지치기가 많다는 거죠. 샤머니즘에도 그러니까 어떤 건강한 샤머니즘적 성향은 우리가 있을 수가 있죠. 왜냐하면 사람이 직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이 직감이라는 것을 고도로 발전을 시켜가지고 여기에서 뭔가 하나의 기술을 개발을 하고 그 다음에 무슨 도구를 개발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액땜을 막기 위한 것을 아주 기술적으로 만들어내요. 그래서 뭐 부족도 그냥 고가의 부족, 싸구려 부족은 뭐 안 듣는다 이거죠. 그래서 뭐 고가의 부족을 만들어서 뭐 내복에다 붙인다든가 또는 뭐 내복에다가 붙여준다든가 이것도 생산이 되는 거죠. 또는 많은 종교에 이단들이 있어요. 불교는 불교에 또 이단들이 있어요. 그 안에서도 많은 또 유교에는 또 이게 유교인지 불교인지 모를 정도로 이상한 뭐 이단과 같은 사이비와 같은 그런 또 이 종교적인 모임들이 또 있어요. 기독교는 기독교 안에서도 또 기독교로부터 나온 이단들이 또 있어서 우리 사회에 많은 어려움들을 끼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뭐 가정에서도 뛰쳐나오고 자기가 잘 있던 직장에서도 다 뛰쳐나오고 가지고 있던 돈도 그냥 또 다 그 단체에다가 기부를 하고 자기는 그냥 뭐라 그럴까 뭐 알거지처럼 지내고 거기에 종속되고 노예처럼 살고 하는 이러한 많은 사이비들이 또 있어요. 이게 뭐냐? 종교를 소비하는 행위죠. 그런데 거기에 잘못 빠져들면은 나는 뭔가 마음의 안정과 스트레스의 해소와 내 마음의 힐링을 위해서 한번 참여해보고자 했는데 거기에 이제 딱 낚시에 걸려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대의 제일 위험한 소비는 뭐냐? 종교 소비입니다. 종교 소비. 그래서 종교에 그래도 건전한 그런 그 어떤 그 테두리 안에서 지켜간다면 우리가 어느 정도는 뭐 지나갈 수는 있겠습니다만 아주 이제 정말 적폐죠. 종교의 적폐. 그 유물론자들이 하는 얘기가 그거 아닙니까? 인민의 아편이 바로 종교다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처음에는 사람이 술을 먹는다 그래요. 사람이 술을 먹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되나요? 술이 사람을 먹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돼요? 술이 술을 먹죠. 나중에는 술이 사람을 먹는 것처럼 그 사람은 이제 폐가 망신하게 되는 거죠. 이것처럼 이 사람이 자기의 심신의 어떤 안정을 위해서 힐링을 위해서 어느 종교에 들어갔는데 그 종교
종교를 소비하는 거죠. 내가 이 종교가 참인지 아닌지 관계가 없어요. 흥미가 어떻게 우연히 생겨서 갔는데 거기에 이제 말하자면 걸려든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부터 못 빠져나오고 거기에 종속이 되고 노예가 돼가는 것, 이게 가장 우리 시대의 무서운 종교 소비의 한 폐단이다. 이게 이제 조금 가시적으로 얘기하면 마약 같은 겁니다. 지금 마약이 엄청나게 세계적으로 지금 확산이 되고 있어서 문제가 많다고 그래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남미라든가 뭐 중미의 멕시코라든가 이런 데 보면 마약이 뭐 어느 마을을 완전히 지배해가지고 그 마을을 먹여 살리는 게 마약, 말하자면 카르텔이라고 그러고, 때로는 뭐 시장도 살해를 하고, 때로는 그런 걸 검사하고 파헤치는 뭐 검사 이런 법조계 인사들을 테러를 해서 목숨을 잃게 만들고,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뭐 수십 년 전에 인민사원이라고 미국에서 어느 마치 그 기독교 사이비가 기독교처럼 시작을 했다가 사이비 알고 보니까, 근데 그 사람들이 아마존에 어딜 가가지고 거기에서 집단 생활을 하면서 마약을 만들어가지고 엑스타지도 느끼고 그걸 또 수출을 하고, 거기 교주가 그거 말하자면 마약 장사하던 사람이었어요. 자, 그래가지고 나중에 FBI가 그거를 수색을 하고 그거를 이제 해체시키기 위해서 갔을 때 거기 수천 명이 죽어 있더라는 거예요. 그걸 마시고 그 인민사원에 그 많은 사람들이 FBI가 와서 그 사람들을 해방시키려고, 그리고 그 주동 세력을 체포하려고 갔는데 이미 그 전에 그 정보를 알고 다 자살했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문화는 생산되고 소비된다는 이 대목에 있어서는 문화는 특수한 문화예술가 또는 문화창조가, 그리고 거기에 이제 뭐 자본이 붙는다든가 그래서 문화기업, 지금은 문화기업이 세계적으로 많이 있잖아요. 다국적 기업처럼. 그래서 거기서 만들어내고 옷을 유행시키고 음식을 유행시키고 그 다음에 소비되다가 또 어느 시대인가는 사라져갈 것이다. 이것이 문화의 유형입니다. 문화의 유형. 그래서 문화가 이제 쭉 가다가 나눠집니다. 하나는 인간을 유익하게 하고 인간을 살리고 인간의 아름다운 문화를 만들어가는 문화가 있는가 하면, 또 한쪽의 문화는 뭐냐, 인간을 세속화시키고 인간의 그 고등한 가치들을 소위 무력화시키고 때로는 무관심하게 하고 말초신경, 그렇죠, 흥미 위주로, 그 다음에 좀 심하게 얘기하면 죄악의 그런 구렁텅이로 빠져 들어가게 하는 그런 문화가 있다. 이런 것을 우리가 한번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문화의 갈래입니다. 문화의 갈래. 자, 문화의 갈래는 성경에 보여지듯이 가인이 여호와의 임재를 떠나, 그러니까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였어요. 왜냐하면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아들이시고, 그런데 가인도 역시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받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가인이 시기를 해서 아벨을 말하자면 살해를 한 그런 그 살인 풍경이 벌어지게 되므로 가인이 그 다음에 이제 에덴 동산을 떠났습니다. 다른 번역에 보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떠나 에덴 동편 놋 땅에 거주하고 그 다음에 성을 건축하고 나중에 이게 바벨탑이 쪽으로 이제 가는 그 방향인데, 그래서 문화는 두 갈래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뭐냐면 아벨의 문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벨의 제사와 같은 문화가 있는가 하면, 또 한쪽으로는 하나님으로부터 분리,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기 마음대로 죄악된 모습을 들고 나감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 그래서 이건 뭐 조금 극단적인 그 분류가 되겠습니다만 크게 우리는 두 가지로, 그러니까 우리가 양심의 법으로 하지만 양심의 법을 따라서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높여가는 문화냐, 우리 그걸 기독교적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문화냐, 아벨의 제사와 같은 문화냐, 아니면 인간의 욕망, 인간의 세속적인 그런 그 욕심, 자기 분수를 떠난 그런 그 타락한 본성으로 살아가는 그 흥미 위주 말초신경적인 그런 그 문화, 가인의 제사와 같은 하나님으로 분리되는 그런 문화냐, 이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은 돌이다, 돌 하나는 돌 대리석이다, 우리가 보죠. 화강암과 같은 돌이다 그러면 하나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인간을 이롭게 하는 건물을 증축하고 건축하는 그런 문화, 인간의 긍정적인 모습, 긍정적인 그 가치관과 의미에 예스하는 그런 문화,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문화로 갈 것이냐, 아니면 우상 섬김이죠. 인간을 숭배하고 귀신을 숭배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인간이 귀신을 두려워함으로 인해서 귀신에 종속되는 그런 사원들과 같은 그런 걸 만드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그런 어떤 그
이 건물들을 짓느냐 하는 예스와 노냐라고 하는 그런 갈림과 선택길에 있다는 거죠. 자, 우리가 여기다가 치킨을 한번 대비해 보겠습니다. 조금 표현이 이상합니다만. 그러면 치킨 예스 그러면 못 가요. 요즘에 동물 친화적인, 환경 친화적인 동물 복지 이런 말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건 뭐냐면 닭장 속에 무조건 닭이 알을 많이 낳고 살을 찌우고 호르몬을 투여하고 그런 그 과도한 영양분을 섭취해서 단시간 내에 살 많이 찌게 해서 잡는 그런 것 닭고기 생산하는 그런 문화가 아니라 그래도 인간의 적절한 영양분을 위해서 그래도 그 창조의 질서에 좀 맞게 살아가겠느냐 하는 것으로 그런 문화와 아니면 마구잡이로 뭐 그저 막 사육하고 그렇게 잡아가지고 먹는 그런 그 탐욕스러운 식문화냐, 이건 우리가 분리할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노라고 하는 분야는 우리 점점점 축소시키고 절제하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인류 이데아의 세계죠. 아름답고 진선미 참되고 아름답고 좋은 그런 쪽의 문화로 갈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선택해야 될 것이다. 그래서 좋은 문화는 점점 더 우리가 선양하고 확산시켜야 되겠지만, 그렇지 못한 문화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절제하고 그 다음에 축소시키고 결국에는 우리 지구촌 또는 우리 삶으로부터 그런 문화들은 개혁하고 퇴출시켜야 우리 지구촌의 문화, 우리 사회의 문화가 더 아름답게 펼쳐지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문화에 대한 많은 말씀을 드렸는데요. 또 다음 시간에 또 흥미로운 주제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